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2장 복식부기와 거래의 기록, 회계상 거래.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어떤 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을 식별이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회계상 거래란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변동 금액을 화폐 단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사건을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여기서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 항목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변동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두 번째 줄 밑에입니다. 상품을 주문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종업원을 채용한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가 변화가 없으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도난, 분실, 파손, 감가상각, 대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의 변동, 즉 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라고 하면 1과 2를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주의해서 볼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 등식을 이용한 거래의 기록. 예제 4 21페이지와 예제 7 29페이지에서 회계 등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았다.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1, 2, 3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회계 등식을 이용하여 거래를 기록하지 않고 계정을 이용해서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정이란 무엇인가?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해당하는 여러 항목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장소다. 즉 어디에 기록할 것이냐? 계정에 기록한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계정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학습용으로 우리는 T 형태를 사용한다. T 형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른다. 차변에 기록하는 것을 차기라고 하고 오른쪽에 기록하는 것을 대기라고 한다.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이 있고 이 세부 계정으로는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일반적으로 T 형태의 형식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는 계정식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또 보고식 재무상태표는 5장 2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5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있다.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수익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즉 매출액과 그리고 매출액 이외의 수익들, 이것을 우리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나눈다. 비용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매출 원가,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 이자 비용, 자산 처분 손실, 기부금, 재손실, 잡손실들. 그리고 세 번째 법인세 비용. 네 번째는 이에 속하지 않는 비용들. 이것을 우리는 판관비라고 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T 형태로 나눈 것을 우리는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고 4장 2절에 나오는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정은 일반적으로 T 계정을 사용한다. 한번 4장을 보면서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양식은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계정식과 보고식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계정식입니다.
T 형태로 오른쪽은 수익과 그리고 왼쪽 차변은 비용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포맷을 우리는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용을 이 밑으로 쓰는 겁니다. 이 양식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단기 순이익, 이렇게 일자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보고식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의 세부 항목, 즉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품, 제품, 용역 등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우리는 매출액이라고 한다. 매출 원가는 기치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한다. 단기 상품 매입액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총 매입액에서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입액을 의미한다. 이 총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원가, 이것은 사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우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양식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매출총이익이라고 한다. 매출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판매 관리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 있다.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다음과 같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급여. 종업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와 수당을 우리는 급여라고 한다. 상여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보너스. 파란색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후생비. 누구에게? 종업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입니다. 즉 종업원에게 지출한 비용입니다. 종업원에게 일찍 숙식비를 제공했다. 종업원에게 식대와 차대를 지급하였다. 직원에게 야유회 회비 비용을 지급하였다. 직원 식당을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직원들 회식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직원들의 경조사비다. 즉 종업원이 결혼한 경우에 축하금을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복리 후생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비 교통비입니다.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것은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된 여비와 교통비, 즉 출장을 갔을 때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는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 교통비, 출장 여비, 해외 출장비, 출장 시 주차료, 통행료, 시외 교통비, 즉 출장과 관련된 비용들은 여비 교통비라고 한다.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옛날의 접대비입니다. 즉 거래처에게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우리는 접대비, 이제 바뀌어서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거래처에 지출한 겁니다. 거래처의 접대비, 거래처의 선물대금, 거래처의 경조사비, 즉 거래처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접대비입니다. 그러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뭐죠? 복리 후생비다. 즉 회사의 종업원에게 지출하는 것은 복리 후생비고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것은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통신비, 전화, 핸드폰, 인터넷 요금 등을 통신비다. 전화료, 전신료, 우편료, 통신요금료, 팩시밀리 사용료, 이런 걸 통신비라고 한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수도는 물값이죠. 빛이 나는 거죠. 전기세입니다. 난방이죠. 즉 전기, 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 이런 거 다 수도, 광열비입니다. 즉 상하수 요금, 그 다음에
전기세, 그리고 가스대금, 난방요금 다 수도 광역비입니다. 세금과 공과.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고,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에 내는 것을 우리는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금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부과하는 공공적 지급 비용인 공과금 및 협회와 조합회비 등의 회비 지급액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라고 한다. 자동차세, 세금이죠. 사업소세, 재산세 다 세금입니다. 임시구입대금, 이것도 세금적 성격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 화폐비, 조합비, 이거는 뭐죠? 공과금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과 벌금, 당연히 국가에 내는 거죠.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회사 부대맥,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이거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판관비라고 했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빌리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거 당연히 임차료 비용입니다. 수선비, 수선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선비라고 합니다. 보험료, 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하는 보험료, 당연히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를 다 우리는 보험료라고 한다. 차량 유지비, 차량의 유지와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는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 유류대, 기름값입니다.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기적인 주차료, 차량 검사비, 이런 거 차량 유지비입니다. 운반비,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교육훈련비, 종업원을 교육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즉 강사를 초청한 비용이라든지 연수원을 임차하거나 학원 연수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다 교육훈련비다. 도서 인쇄비, 도서를 구입하거나 신문 잡지를 구독하거나 인쇄비 비용 같은 경우 다 도서 인쇄비입니다. 신문 구독료라든지 인쇄 대금이라든지 포장비, 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모품비, 소모성 비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비용, 상대방으로부터 즉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다. 지급 수수료와 똑같은 겁니다.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건물 관리비,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견본비, 그리고 잡비, 이렇게 판관비는 개정 과목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이 영업이익에서 가끔씩 발생하는 영업의 수익과 가끔씩 발생하는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수익은 뭐가 있느냐? 기업이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들, 즉 주요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것들, 즉 매출액과 상품이나 제품 매출액을 제외한 모든 수익을 모두 다 영업 외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당연히 영업의 수익이다. 수수료 수익입니다. 즉 회사가 중개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 수익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것은 자산 처분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산 수증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증이익. 회사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탕감받았다, 채무 면제이익입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금 수익입니다. 보험금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을 우리는 보험금 수익이라고 한다. 또 자비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은 자비익이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가끔씩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자 수익과 반대되는 이자 비용,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다. 이것은 약간 기억해 주십시오. 기부금도 당연히 영업의 비용이다. 재해 손실, 회사가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본 금액을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거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잡손실, 이것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뺀 금액을 우리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한다. 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판매 관리비라고 했습니다. 판매 관리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판매 관리비는 첫 번째, 영업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판매 관리비에 속한다. 이 판매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상당히 많다. 주의해야 될 것은 판매 관리비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500번대 자산으로 계산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여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은 800번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뒤에 500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500번이라고 써 있는 것, 이것이 자산의 원가를 뜻하는 자산으로 계산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계정 과목을 입력 시 전산 프로그램에서 공장, 본사나 사무실에서 발생한 원가는 판매 관리비로 800번대 비용을 사용하고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500번대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무조건 자산의 제품 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500번이라고 써 있죠.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농비, 경비가 소비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원가로서 제품의 제조 원가, 즉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 즉 공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라든지 접대비, 종업원의 복리후생비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는 경비로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즉 어디서? 공장에서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제품의 제조 원가를 구성하여 자산의 500번대로 계산하고 제품이 판매될 때 비용 처리되는 것이다. 즉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판관비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으로 계산한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판매 관리비는 공장에서 발생하면 500번대, 그리고 공장 이외에서 발생하게 되면 800번대 비용으로 계산한다. 800번대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의미는 직접 손익계산서로 계산되는 의미고, 500번대로 계산된다는 의미는 자산으로 계산되고 나중에 판매됐을 때 비용화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부채 자본 계정이 있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들로는 엄청 많은 게 있죠. 회계를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될 건데, 분계할 때 계정 과목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한다. 그런데 고민할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전산 프로그램에 이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다. 여러분께서는 그 계정 과목을 찾아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알고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호랑이를 사왔습니다. 호랑이는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입니다. 왜? 팔면 돈 들어오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 세부 항목은 뭐로 하고 쓸 겁니까? 호랑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사왔습니다. 이 비행기 뭡니까? 자산입니다. 그럼 명칭은 뭐라고 쓸 겁니까? 비행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냥 비행기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그림을 1억 주고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뭡니까? 자산입니다. 팔면 돈 들어오니까 자산이야. 세부 명칭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림. 이렇게 명칭은 아무거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명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써야 될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에 가시면 여러분께서 계정 과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의 명칭은 해당 계정 과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전산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즉 우리는 찾아서 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사는 이렇게 수많은 계정 과목을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다가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세부적인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계정 기입의 원칙. 두 번째 줄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에 표시하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표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자산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도록 기록한다. 이를 위해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대변에 기록하면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남게 된다. 이렇게 차변에 남은 자산 계정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그대로 옮겨 기록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와 자본, 수익, 비용도 모두 동일한 원리입니다. 맨 밑에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본연의 위치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다음 줄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대변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차변에는 비용의 증가를, 반대편은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 대변에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계정에 기록하는 계정 기입의 원칙입니다. 즉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본연의 위치에는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합니다. 거래의 판료소입니다. 모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8가지 요소, 10가지 요소를 거래의 8요소, 10요소라고 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정 기입의 원칙에 따라 계정에 직접 기입하면 발생 순서, 날짜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거래 일자, 날짜별로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그리고 분계장에 기입된 거래들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분계는 거래의 8요소의 결합관계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자산 계정에 기입할 때에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므로 분계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거래의 8요소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면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이 간편하고 편리하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는 계정 기입의 원칙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차변에 기록한 요소를 우리는 차변 요소라고 했고 대변에 기록한 요소를 우리는 대변 요소라고 했습니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하나만 기록하는 방법이 단식부기, 복식부기는 모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증가하는 표현보다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한다. 수익과 비용의 감소는 수익과 비용이 증가한 거래가 다시 취소 또는 소멸하는 거래로 이와 같은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 수익 비용의 감소를 제외하고 거래의 8요소라고도
감소도 한다. 그러나 수익과 비용의 감소도 발생하므로 거래의 심요소라고 기억하자. 즉 거래의 심요소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고 양쪽에 기록되는 화폐 금액은 동일하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대차 평균입니다. 대변과 차변이 평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차변과 대변에 항상 동일한 금액을 기입하게 된다. 차변 금액의 합계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액은 항상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분계와 분계장입니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가 서로 결합하는 관계를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한다. 거래의 8요소, 10요소의 결합관계를 이용하여 우리는 분계를 행하게 된다. 여기 네 가지만 있죠? 여기 네 가지만 있습니다. 즉 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감소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냥 10가지, 5가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 5가지면 25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분계입니다. 분계는 계정에 직접 기록하기 전에 거래를 분석해서 차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에 기록할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분계라 한다. 분계의 절차입니다. 어느 계정 과목에 기입할 것인가, 차변에 기입할 것인가, 대변에 기입할 것인가,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1단계, 어느 계정 과목을 기록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거래의 8요소나 10요소에 따라 차변 요소는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 요소는 대변에 기록합니다. 금액은 기록하면 됩니다. 연습입니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전표입니다. 전표는 거래의 내용인 분계를 한 장의 종이에 기록한 서식을 우리는 전표라고 합니다. 분계장은 각 전표에 기록된 분계들을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의 형식으로 기록한 장부를 우리는 분계장이라고 합니다. 분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분계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입하면 문제점이 날짜 순서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계장에 분계를 하고 이 분계한 것들을 계정에 옮겨 적는 전기라는 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것은 거래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형 4가지를 파악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유형 1번 첫 번째입니다. 자본의 증가와 결합하는 자산의 증가입니다.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이겁니다.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하여 개업해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이거 딱 한 가지만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의 감소와 결합하는 것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유형 두 번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의 증가,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세 번째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이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제 한번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들입니다. 예제 2번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유형 네 번째입니다. 자산 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유형입니다. 자산이 증가, 부채의 감소, 자산이 증가하는 네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문제 4의 경우는 지금까지 유형 1, 2, 3, 4가 모두 합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총계정 원장과 전기입니다. 총계정 원장. 모든 계정을 모아 놓은 장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즉 계정들을 전체를 모아 놓은 장부란 뜻입니다. 전기. 회계상 거래는 계정에 직접 기입하지만 직접 기입하는 경우에는 발생 순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따라서 회계상 거래들을 분계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들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즉 전기는 분계장에 기록된 거래들을 총계정 원장의 각 계정에 옮겨 기록하는 것이다. 전개하는 방법입니다. 차변에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 계정 차변에 금액을 기록하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기록하는 겁니다. 대변에 자본금이 있죠. 자본금 계정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본금 계정 대변에 금액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 적고 날짜 적는 겁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제자라고 씁니다.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자라고 기록합니다. 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분계되어 있으면 차변에, 대변에 분계되어 있으면 대변에 옮겨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과 일자를 기록한다. 이게 분계하는 방법입니다. 예, 지금까지 2장을 모두 다 봤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즉 분계하는 방법입니다. 유형 1, 2, 3, 4가 있다고 했죠. 유형 1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2, 3, 4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상당히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께서 거래가 나오면 바로바로 분계할 수 있도록 연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